최근 라인 야후 사태에 주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라인 야후는 일본의 카카오톡 격인 국민 메신저 이 라인의 운영사로 한국의 네이버도 이곳에 지분을 일부 갖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가 사실상 네이버는 라인 야후에서 손을 떼라라고 주문을 하면서 이 사태가 한일 간 외교전으로까지 번지는 모습입니다. 관련해서 네이버 입장은 어떤지 또 이번 주에 눈여겨봐야 할 실적 발표 소식까지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휴를 좀 잘 보내셨습니까? 네. 네, 연휴 전에 또 이렇게 급한 소식이 나왔는데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네이버가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어요? 네, 지난주에 네이버가 컨퍼런스 콜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최수연 대표가 이 라인 야후와 일본 정부와의 이 지분 문제에 관한 사태에 대해서 처음으로 회사 고위 관계자가 입장을 냈는데요. 자,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본의 지배력을 줄일 것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라인 야후의 네이버가 현재 50%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것 좀 줄여라 하는 그런 일본 정부의 행정 지도 자체가 이례적이다. 이 대목은 상당히 강하게 말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보통 이 기업이 정부의 행정 지도에 대해서 뭐 이례적이든지 상례적이든지 이런 평가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불편하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속내를 드러냈다는 얘기고요. 자, 두 번째는 중장기적 사업 전략에 기반해서 결정할 문제다. 그러니까 이번에 행정지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이버의 미래 일본 사업 과연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는 어떤 근본적인 생각을 다시 하게 한다. 그래서 네이버로서도 고민이 크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네이버 입장에서는 사실 이 라인이 네이버의 사업을 국제화시키는, 그렇죠. 한국 시장에만 머물지 않고 세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매우 중대한 길목으로 가는 길이라고 보고 있어 왔고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본 지배력을 줄이라라는 얘기는 사실 네이버로서는 국제 사업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얘기거든요. 박사님, 이게 라인이 일본에서 좀 우리나라 카카오톡 같은 개념인데 국제화 시장으로 가는 길목이라고 하시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 지금 카카오와 네이버의 가장 큰 차이가요. 카카오는 국내 시장에만 올인을 하다 보니까 갈 곳이 없으니까 골목 상권을 자꾸 침해해서 비판을 많이 받고 요즘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 네이버도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이버는 국제화를 하자. 이래서 일본에 올인을 했다기보다도 일본을 징검다리로 걸쳐서 세계로 나아간다. 그래서 2000년대 초에 한 게임 재팬을 해서 게임 사업도 상당히 집중했고 일본에 상당히 공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게임은 이제 일본 업체들이 뒤따라오는 바람에 2005년에 사업을 종료했고요. 2011년에 가서 라인 서비스를 출시했는데 이 라인 서비스라는 게 우리나라의 카톡 같은 것인데 당시 일본에는 카톡 같은 어떤 이 IT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지진 상황에서 지진이라면 전화 완전히 먹통이 되거든요. 그럴 때 이 카톡이라는 형식의 라인, 일본 라인은 굉장한 효력을 발휘해서 일본의 국가 이익에도 상당히 기여했고 또 네이버의 외연 확장도 됐고 그리고 이 라인이 카톡만 한 게 아니라 이 산하에 많은 IT 관련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라인은 일본에서만 영업하는 것이 아니라 동남아로 계속 일본을 징검다리로 해서 계속 확대해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 연결고리가요. 바로 네이버로서는 이 일본 사업을 하고 있는 라인과 그 자회사들 모든 사업의 기술적 인프라를 한국의 네이버 클라우드를 쓰고 있다고요. 그런데 사업에서 빠져라, 경영권에서 빠져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겉으로는 경영권 빠지라는 얘기지만 한국 네이버의 클라우드와 단절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사업이 상당히 차질을 빚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비상인데요. 자, 이번 사건은
작년 연말에 라인에서 대대적인 51만여 건의 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2023년 11월 달입니다. 저게 바로 한국에 있는 네이버 클라우드예요. 그렇게 사건이 일어나자 2024년 3월 달에 자, 이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런 그 정보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서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를 재검토해라고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고서를 냈습니다. 일본 라인 야후에서. 보통은 한 번으로 끝나는데 이거 만족 못하겠다 해서 다시 한번 2차 행정 지도를 내고 7월 1일까지 추가 대책을 내라. 자, 이 두 번에 걸쳐 행정 지도를 낸다는 것도 이례적인데 여기서 지분 문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도 살짝 매우 이례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일본은 왜 이래 지분 문제를 거론할까? 이 대목에 사실 문제의 이번 논쟁의 핵심이 있습니다. 자, 일각에서는요. 개인정보를 유출했으면 기술만 보완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보통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 있으면 재방방지안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지 이런 매각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본 측 설명을 일본 언론의 보도를 상세히 보면요. 이 사건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에도 라인이 소프트뱅크와 합작하지 않고 라인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때 그때 정보 유출 사고가 그때도 한번 터졌어요. 그런데 그때는 정보 유출이 중국이 일본에 있는 라인에 침공을 해서 중국이 정보를 가져가 버린 겁니다. 해킹을 했다는 거죠? 예, 중국 정부가 아니라 중국의 이제 원인 그 출처 불명의 해킹 세력들이 들어와서 빼간 겁니다. 그럴 때 일본 입장에서는 네이버도 한국 업체고 한국과 중국 관계도 뭐 자기들이 볼 때는 좀 밀월 관계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네이버의 시스템을 못 믿겠다. 일본에서의 사업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그때 네이버가 돌파구로 이제 그 일본 시장의 정보 유출 사업을 넘어설 수 있는 일본 정부의 어떤 한국에 대한 의심의 시각을 넘어설 수 있는 카드로 손정희 회장과 통합을 한 거예요. 손정희 회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또 라인 야후를 살릴 수 있는 서로 윈윈해서 정말 한일 간의 신의 함수다 해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 2021년도의 합의 사항을 보면요. 라인 야후와 소프트뱅크가 50대 50으로 지분을 갖고 A홀딩스를 만들고 이 A홀딩스가 라인 야후 재팬을 통합한 라인 야후를 운영을 하는 건데 겉으로 보면 50대 50이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당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공식적인 경영권은 야후가 갖고 기술은 모두 네이버의 기술을 사용한다. 이게 내면 합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기술적인 면에서 이 정보 유출 사건이 터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일본 정부 입장에서 3년 전에도 네이버의 클라우드가 문제였는데 이번에 또 터졌어. 그런데 이번에 라인 야후의 지배 구조를 보니까 겉으로는 50대 50으로 해놓고 기술은 네이버에 맡긴다는 합의가 있다. 그 대목에 일본 총무성은 굉장히 불편한 신비를 드러낸 겁니다. 합의가 돼 있으니까 50대 지분을 깨라. 그러니까 소프트뱅크 51, 네이버 49 이렇게 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냐. 물론 그렇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네이버 입장에서는 여기서 만약에 빠지게 돼서 네이버의 클라우드 시스템 활용에 차질을 빚게 된다면 일본 진출할 이유가 없어지는 네이버의 세계화 전략에 엄청난 차질을 빚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와 일본 정부가 한 치 앞을 양보할 수도 없는 근곤일척에 지금 한판 승부를 지금 벌이게 된 그런 저간의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뭐 사안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봐도 그럼 지분 조정을 하면 사고가 안 터지나 이거에 대해서도 뭐 명료하게 답을 하기 좀 어려운 아니죠. 부분이라서. 그것은 네이버를 빼고 다른 기업으로 가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런 비슷한 사고가 재발이 안 될 거라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좀 옹색한 말이 아닌가 싶기도 그러니까 하고. 이번 기회에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네이버의 기술 시스템 못 믿겠으니까 기술의 어떤
기술의 기술적인 측면도 못 맡겼지만 이게 도덕성이라든지 다른 나라의 정보를 빼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못 믿으니까 일본 클라우드를 갖다 넣든지 제3국의 기술을 갖다 넣어라. 이제 이런 어떤 강력한 일본 정부의 주문으로 보여집니다. 참 우리나라는 한국과 뭐 적성국가도 아닌데 이런 사안이 좀 이례적으로 비화가 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라인야후가 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르면 내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라인야후가 이제 실적을 발표하는데 이 자리도 컨퍼런스 콜을 하면 이제 기자들과 만나게 돼서 라인야후의 공식 경영진들이 이번에 어떤 지분 강제 매각건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게 돼 있습니다. 네. 또 소뱅이라는 곳, 소프트뱅크가 50% 지분을 갖고 있는 곳도 9일 날 컨퍼런스 콜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한 언론의 단독 보도로 나오고 확인은 아직 안 됐는데요. 지금 라인야후가 AI와 관련한 합작을 이 네이버가 아닌 구글과 AI 검색 손잡았다는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벌써 네이버 패싱을 하고 있다 이런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일본은행, 일본 정부의 의도한 바인 것이죠. 이렇게 지분 자체를 줄이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라인야후를 일본에서 하는 것도 좋고 네이버가 지분을 갖고 있는 것 좋은데 네이버의 기술로는 하지 마라. 그러니까 미국의 기술도 있으니까 이를테면 AI도 지금 하이퍼라든지 그 네이버도 인공지능을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하이퍼 클로바. 또 일본 쪽은 미국보다 더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데 라인야후 측에서 말씀드린 대로 라인야후의 경영적인 외관상 최종 책임은 소프트뱅크 측이 맡고 있어요. 그 측에서 AI는 구글과 선택했다. 이것은 이제 이 라인야후가 기술적인 면에서 네이버 의존도를 탈피하겠다. 그러니까 기존의 기술에 대해서는 계약이 맺어져 있으니까 네이버를 벗어날 수는 없지만 새로 나오는 AI 기술 쪽으로는 이제 구글 쪽으로 가겠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네이버로서는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저에는 한국 기술에 너무 종속되는 걸 좀 탈피하자 이런 움직임으로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예. 일본이. 궁극적으로는요. 알겠습니다. 네이버의 앞으로 대응은 내일 라인야후의 어떤 발언이 있다면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또 이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주 주목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희도 발빠르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야후 소식 여기까지 좀 보고요. 또 하나 지난 연휴 동안 미국에서는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 벅셔 해서웨이 회장의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매년 이맘때 열리는 투자회사 벅셔 해서웨이 연례 주주총회가 있었는데요. 버핏의 투자 포트폴리오 이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버핏 회장하면 우리가 오마의 현인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역시 주총 장소에 힌트가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네브라스카의 오마하라는 곳이 바로 버크셔 해서웨이의 본고장입니다. 여기가 본사 소재지인데요. 이것은 바로 워런 버핏의 출생지이기도 합니다. 이 오마하라는 곳은요, 미국 그 성장 과정에서 교통의 중심지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동서 횡단철도가 있는데 하나는 금이 발견된 그러니까 골드러시가 생겼던 지금의 실리콘밸리 그 클라멘토 그러니까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도 거기서부터 오마하까지 연결하는 선이 하나 있고요. 그게 바로 골드러시 때 금을 캐기 위해서 만든 선이 링컨 대통령이 한 사업이 미국의 동서 횡단철도예요. 그리고 또 오마하를 기점으로 해서 뉴욕까지 가는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그 근대 산업 그 혁명기의 초기에 오마하는 바로 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거기서 지금 본사를 차려놓고 1년에 한 번씩 주총을 하는데 주총을 2박 3일간 해요. 와, 우리랑 스케일이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주들을 위해서 집도 구해주고 심지어 뭐 부인들한테 줄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석회사를 차려가지고 그 주총장 앞에 보석이 쫙 있습니다. 그럼 무료로 나눠주는 건가요? 유료인가요? 무료는 아니죠. 그 워런 버핏이 무료로 줄 리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판매하는 거 아닙니까? 네, 판매하는데요. 여기서 주식해서
버크셔 해스웨이에 투자해서 돈 번 사람들 그 돈으로 보석 사서 집에 가져가라. 결국은 이렇게 팔고 저렇게 파는 것 그런 같은데. 취지인데 네. 그러기 위해서 자기가 정보를 가르쳐 주겠다. 그 정보라는 게 투자의 신의 한 수. 2박 3일 동안 모든 투자자들과 지금 그림에서 보셨습니까? 체육관에서 약 4만 명 내지 5만 명을 모아놓고 질의응답에 사전 각본 없이 질의응답에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뭐 평소에 오랜 버핏에 한 수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저 날짜를 기다렸다가 줄 서서 입장을 하죠. 경쟁이 쟁쟁하겠어요. 이번에 사실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었는데 가장 또 주목해 볼 만한 게 후계자를 명확히 했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뭐 후계자는 어느 기업이나 관심사지만 특히 워런 버핏이 지금 올해 연세가 지금 95세잖아요. 저분 이력서에 보면 1930년생으로 돼 있는데요. 본인이 쓴 책에는 자기는 1929년생이라고 자꾸 주장해요. 대공황 때 아닙니까? 29년이면? 맞습니다. 자기 대공황 때 그러니까 자기는 출생 시점을 잉태한 시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때 이미 생명이 들어왔다. 그리고 자기가 잉태할 때 대공황이었는데 자기가 태어나면서 대공황을 극복한 대공황동이라는 거죠. 그런데 1929년을 기점으로 했을 때는 올해가 2024년이니까 95세예요. 95세니까 이제는 후임자가 누굴까? 특히 자기의 동업자라는 먼거. 찰리 먼거가 별세를 했죠. 뭔가 이미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후임자냐? 여러 설이 나왔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떠나고 나면 떠난다는 게 주총장이 아니고 지구를 떠나면 그레그 아벨 부회장이 투자에 관한 모든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내 후계자가 아벨이야. 그다음에 아벨이 이미 모든 일을 잘 처리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제 투자의 신, 이 버크셔 해스웨이의 후계자는 그레그 아벨이다. 이 아벨은요 캐나다 사람입니다. 그리고 원래 버크셔 해스웨이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은 공인 회계사 쿠퍼스에서 회계사로 출발을 했는데 영국의 칼 에너지라는 회사의 CEO를 하고 있었는데 이 회사를 워런 버핏이 살 때 그때 좋은 인상을 주고 회사 인수와 함께 사람도 넘어왔어요. 그때부터 눈에 들어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이제 후계자로 됐다. 그래서 대단한 앞으로 우리는 그렉 아벨의 얘기를 자주 들어야 될 그런 상황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사님, 근데 버핏도 자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그런 문화 체제라고 해도 그럼 자식들한테 돌아가는 건 없습니까? 네, 자식들한테 1% 정도를 줍니다. 지분을. 네, 99%는 직접 주질 않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문화는 참 다르다. 달라도 너무 다르다. 우리는 최근에 한국화약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김선우 회장이 나타나서 첫날은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3명 다 몰아주지 않습니까? 근데 저분도 아들 둘이 딸 하나가 있는데 너희들은 경영하지 마. 그 대신 지분은 좀 물려줄 거야. 그런데 지분도요 신탁자산 형태로 세 사람이 동의만 있어야만 들어올 수 있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워런 버핏이 만든 버크셔 해스웨이라는 그 회사가 살아남는 거야. 그래서 그레그 이 아벨뿐만이 아니라 많은 경영진을 지금 현재 유언으로서 사후에 그 시스템을 다 갖추어 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이 부분 또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애플을 올해 이제 대거 처분하면서 이유를 법인세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박사님 이거 얼마나 액면 그대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법인세라는 게 작년에도 내고 지지난해도 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세금은 늘 내잖아요. 내는 건데 세금 때문이랑 좀 궁색하죠. 그런데 지금 애플이 작년 말부터요. 그러니까 그 워런 버핏이 애플 주식을 엄청나게 팔았는데 무려 13%를 매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워런 버핏 입장에서는 애플이 가장 많거든요, 주식이. 그렇죠. 포트폴리오에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 자기 재산이 손실을 보잖아요. 자충수라는 거죠. 네, 그래서 솔직한 얘기는 못했을 것이다. 세금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을 것으로 미루어져요. 애플은 워낙 이제 그 뉴욕 증시의 대장주다 보니까 그렇게 팔고도 여전히 버핏이 그 주식을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의 애플 주가의 향방은 버핏이 추가로 파느냐 안 파느냐 이 대목에
버핏의 진심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바로 애플의 성장성에 대한 버핏의 판단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연휴 저희가 쉬고 온 동안 있었던